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언어와 의미 제 12장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83쪽을 펴보세요. 여러분 교재 페이지 283쪽에 나오는 제 12장입니다. 제 12장. 자, 제 12장은 뭐냐면 화용론의 개념과 화용론의 개념과 화용론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쓰면요, 어, 말할 하자죠. 쓸 용자죠. 그다음에 이론할 때 논자입니다. 말을 할 때 쓰는 어떤 관련되는 걸 이야기하겠죠. 자, 283쪽을 보면 인간의 언어가 드러내는 의미가 다양하다. 그래서 단어가 가진 어휘적 의미를 살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를 한번 보시면 그림 12-1 있죠. 자, 12-1 보면 담화 상황과 관련된 요소.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대상, 언어 표현, 화자, 청자, 언어 체계가 있는데 맥락이 있어요, 맥락. 우리가 맥락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컨텍스트라고 하죠. 이 텍스트라는 게 교과서인데 컨은 함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함께, 그러니까 어떤 맥락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림 12-1을 보면 말이 의사소통 가운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 안에는 다양한 관련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이들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따져야 되고 이 담화 상황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 자, 284쪽의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밑줄 좀 치세요. 그러나 다음에 어떤 말도 이와 같은 담화 상황을 떠나서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또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담화 상황을 상당히 중시해라는 것이고요. 화형론의 필요성입니다. 자,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이제 언어 사용을 하는 목적이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284쪽에 22.1에 그런데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언어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의미에 대한 이해가. 그런 이야기를 써놨죠. 자, 285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상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상황적인 요소. 그렇죠?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거기 좀 밑줄 쳐보십시오. 거기 그 285쪽이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언어의 의미를 이해할 때 상황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시도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왔죠. 이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과 관련된 것을 공부하는 게 화용론이다. 자, 거기 285쪽에 세 번째 단락에 보세요. 마지막 줄에 보면 화용론이라고 써졌고요. 영어로 프래그마틱스라고 나왔죠. 프래그마틱스. 이게 이제 화용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용론이라는 것은 그 네 번째 단락이 나오죠. 실용주의. 영어로 이제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존 듀이라고 하는 이제 교육학자 이제 철학자가 교육은 도구이다. 이런 말 하죠. 영어로 이제 knowledge is a too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뭡니까? 교육이 우리 어떤 일상생활에 도움이 돼야지 교육이라는 거죠.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실용주의와 비슷한데 실용주의라는 것은 관념적 사고보다 실제 상황, 실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용론이라고 그런 것이고 이제 언어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죠. 화용론과 실용론의 비교를 보세요. 공통점은 실용적 측면 강조했다. 차이점은 화용론은 실제 상황의 언어 사용을 강조하고 실용주의는 관념적 사고보다 실제 적용 가능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화용론은 언어학적인 연구고 실용주의는 철학적 연구다. 이렇게 나왔죠. 자, 286쪽입니다. 세 번째 줄. 그렇다면 언어 연구에서 화용론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기존의 의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미 현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어떤 방법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의미 현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1번 예문을 보세요. 누구든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축구가 야구보다 좋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1의 예는 모두 진위, 참과 거짓이죠. 얘기할 수 없는 문장이라는 거죠. 이런 문장들의 참과 거짓을 떠나 또 다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는 어휘 의미론이나 문장 의미론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서 1 기획은 소원이나 희망이죠. 누구나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만 가지고는 참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 자, 니은은 어때? 운동 경기에 대한 취향이죠. 이것도 참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축구보다 야구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야구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디귿은 헌법 조문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참거짓이 판단이 아니고 당위성이라고 하죠. 당위성.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이걸 이제 졸렌이라고 합니다. 졸렌. 독일어로.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를 묻는 질문의 대답으로 주어지면 참과 거짓도 판단할 수 있을 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쨌든 참과 거짓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용론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자, 여기 밑줄 좀 쳐야 할 것 같아요. 287쪽에 있는 세 번째 단락 첫째 줄. 화용론적 접근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담화적 기능이 강하게 드러나는 언어 표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 참과 거짓을 벗어나는 문장들은 그것의 속성이 소원이나 희망, 취향, 주장 등의 상황적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방이 춥구나 이렇게 나왔죠. 방이 춥구나. 2번의 기억. 니은 지금 보세요. 방이 춥구나. 이 방이 춥구나 하면 고노헤야와 사무이데스. 뭐 일본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면 이제 이게 춥다는 뜻이죠. 아이고 그 호랭이 물어가려면 어서 오너라. 국어문법은 1910년에 발간되었다. 이 예는 모두 담화적 기능이 강한 문장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나 구조의 의미로는 담화적 기능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기역의 문장이 가지고 있는 구성적 의미는 방이 춥다 또는 그렇게 느껴진다의 의미다라고 나왔죠. 방이 춥거나 느껴진다. 288쪽. 방이 춥구나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문이 열려 있는 방에서 상대에게 하는 말은 문 좀 닫아라는 뜻이죠. 온기 없는 바닥이 찬 방에서는 난방 좀 틀어라는 거죠. 가족을 떠나보내고 혼자 돌아가는 말은 외롭다는 거죠. 평상시와 달리 난방이 안 되는 말은 방이 추운 이유를 알아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88쪽이 4번. 아이 그 호랭이 물어가려면 어서 오너라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남원 지역의 방언이다.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보이지 않아 걱정했다. 많이 보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그 그리움의 표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디귿은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다. 이 문장은 어떤 사실에 대한 단순한 진술이라는 구성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의 맥락들을 잘 따져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89페이지의 그 5번의 국어문법은 1910년에 발간되었다라는 것이 있죠. 자, 여기 보면 기억. 국어문법은 한국의 문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국어문법은 국어의 문법을 다루는 책의 이름이다. 국어학자 주시경이 지은 책이다. 이처럼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담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그 상황을 잘 봐야 된다는 거겠죠. 자, 290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화용론 연구의 필요성은 참과 거짓을 벗어난 문장의 존재, 진위보다 상황적 의미가 중요하다. 아까 계속 말했죠? 상황, 맥락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담화 기능을 보이는 문장의 존재, 담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의미 파악에 실제 상황이 중요하고 지역적 배경도 중요하고 시대적 배경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점이 화형론의 정의라고 나왔죠.
화용론은 그리스어 여기 나오죠. 프랙티코스. 그래서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행동 또는 행동 조건을 이제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용론은 실제 언어를 이용한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모리스예요. 모리스. 이 모리스가 이제 화용론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291쪽으로 넘어오면 그래서 기호 대상 해석자 통사론 기호와 대상은 의미론 기호와 해석자가 뭐예요? 화용론입니다. 여기선 여러분이 그걸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통사론 동그라미 의미론 동그라미 화용론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간지 잘 보십시오. 그리고 밑에 291쪽에 7번 여기 전체 네모 치세요. 전체 네모하고 별표. 그래서 이 기호학의 세 분야는 통사론이 있고 의미론이 있고 화용론이 있다는 겁니다. 통사론은 기호와 기호 사이의 형식적 관계를 탐구하는 분야고 의미론은 기호와 그것의 적용 대상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분야고 화용론은 기호와 해석자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좀 잘 보시고요. 넘기세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92쪽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모리스가 사용한 화용론이란 이른바 넓은 의미의 화용론이었다. 모리스는 화용론을 기호들의 기능에서 나타나는 모든 심리학적, 생물학적, 사회학적 현상들을 다루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용론을 여러 이제 범위까지 확장시키는 거죠. 근데 모리스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화용론을 언어 사용자의 언어 사용에 대한 연구로 확고히 한 사람이 카르납이다. 그래서 이제 8번에 설명을 하고 있죠. 만약 어떤 연구에서 화자, 즉 그 언어의 사용자가 분명하게 언급되면 그 연구는 화용론 분야에 속하게 된다. 만약 언어 사용자를 떠나서 단지 표현과 그 지시물 사이의 관계만을 분석한다면 의미론 분야가 된다. 그리고 지시물 떠나서 표현들 사이의 관계만을 기술한다면 통사론이 된다. 거기 그 8번의 둘째 줄에 네모, 화용론 네모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의미론 네모 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통사론 네모 쳐놓으세요. 통사론 여기 1, 2, 3번이라고 화용론 1번, 의미론 2번, 통사론 3번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293쪽에 9번 화용론의 특성이라고 써진 걸 보세요. 그래서 광의, 넓은 의미의 화용론은 기호와 해석자의 관계를 다룬다는 것이고요. 이제 넓은 의미의 화용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협의, 좁은 의미의 화용론에서는 뭡니까? 이거는 그 언어 사용자가 언급될 필요가 있는 언어 사용 양상 이런 것들을 또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협의.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와 광의가 있는데 광의라는 것은 넓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요. 협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광의, 넓은 의미. 협의, 좁은 의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용론의 연구 용역이라고 나왔죠. 화용론은 실제 사용된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랑그보다 빠롤이다. 이거죠. 랑과 빠롤은 소시르가 이제 구문했죠. 프랑스의 언어학자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기존의 언어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랑그였다. 랑그는 이상적인 화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언어 자료로서 동질적인 언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됐다. 반면에 빠롤은 실제 수행된 언어 자료죠. 다양한 방해 요소 때문에 왜곡 변형되어서 언어의 본질적인 모습, 언어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간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용론이 새로운 연구 분야로 정착이 되죠. 빠롤의 중요성도 강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빠롤이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하자의 머릿속에 있는 게 랑그라는 거. 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랑그예요. 그런데 이 안녕하세요를 외국인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안녕하세요란 말 아는데 발음이 안 되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빠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랑그와 빠르. 그러니까 랑그는 또 악보가 있어요. 우리가 뭐 성악이나 음악이나 악보가 있어요. 이게 랑그라면 그거를 연주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어때요? 이걸 되게 잘 연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연주를 좀 이렇게 초, 초보로 연주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것도 빠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화용론의 연구 영역 나왔죠? 10번 화자의 의미, 맥락 의미, 언어 표현으로 암시된 의미, 상대적 거리 표현. 그래서 기억의 화자 의미란 화자가 어떤 표현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 화자가 이제 뭔가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295쪽. 그래서 이제 화자의 의미는 어떤 표현이 그 특정 상황이나 장면에 수행되면서 그를 통해 드러내려는 화자의 의도적 의미라는 거죠. 밑에 보세요. 우리 영화 보러 갈까? 나 바빠. 순수한 의미는 나는 바쁘다는 뜻이지만 화자의 의미는 싫다는 뜻이죠. 그래서 11B의 문장은 순수 의미와 화자 의미가 다르다. 문장 그 자체의 의미만 생각하면 11B 기억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바쁜 상태다. 그러나 이 문장은 A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가기 싫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니은의 맥락적 의미란 어떤 표현이 놓인 맥락으로부터 알게 되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죠. 화자가 청자에게 어, 그 특정 시간의 특정 공간 속에서 언어 표현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낫죠. 그러니까 화자 여기 지금 보면 12번에 295쪽에 지금 화자는 S라고 썼죠. 이 스피커예요, 스피커. 이렇게 써놓으시고 청자는 지금 H라고 썼죠. 이건 뭐겠어요? 듣는 사람이니까 히어러가 있죠, 히어러.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은 T니까 타임이죠. 그다음 공간은 P니까 플레이스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을 보면 실제 수행된 그런 모든 언어 표현은 다양한 맥락 요소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맥락이 어떤지를 잘 봐라 이거냐이고요. 자, 296쪽 13번. 그것 좀 줄래? 어느 것 말이야 이것? 13의 대화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또는 어느 것이나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죠. 이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을 알아야 되고 맥락 속에 놓인 상관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디귿의 언어 표현으로 암시되는 의미란 실제 발화된 언어 표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디귿은 언어 표현으로 암시된 의미죠. 근데 추론해서 알게 되는 거죠. 저 밑에 보세요. 이번 농구 결승전에서 동부와 인삼공사 중 어느 팀이 이겼느냐. 보통 이제 인삼공사는 요즘 이제 KTNG란 말 쓰죠. 그래서 이게 코리안 토베코 진생이죠. 그래서 KTNG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인삼공사, 동부. 그러니까 동부가 우승했다. 이건 동부가 이겼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B의 대답은 동부가 우승했어. 문면 의미는 동부가 우승했다지만 이 언어 표현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의미는 니은과 같다. 동부가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승했다는 자체가 이겼다는 뜻이겠죠. 넷째, 리을에서 말하는 상대적 거리는 화자가 어떤 대상과 느끼는 상대적 거리죠. 그래서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원근, 멀고 가까운 걸 가리라는 거죠. 여기 15번에 보면 저분이 나의 선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빨리 와라 와. 기역은 지시 표현 이그죠. 그렇죠? 대상이 화자나 청자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라는 것은 저라고 하면 이게 이제 원칭이라고 하잖아요. 이는 근칭, 그는 중칭, 중간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가까운 것을 가리키고 그는 중칭이라고 써놨죠. 중간, 저는 원칭 이렇게 쓴다는 거죠. 지난번에 만났던 그 친구 말이야 정말 대단하던데 이건 됐는데 이 친구 저 친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회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분입니다 되는데 그분입니다 저분입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지시 대상이 그 화자와 청자가 있는 담화 현장이 없을 경우는 이와 저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현장이 있을 때는 쓸 수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16 니은은 이만 가능하죠? 현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15의 니은과 디귿은 한국어의 높임법이죠.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높임법인데 어서 오세요 이렇게 나왔죠. 빨리 와라, 빨리 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와가 조금 더 존칭이죠. 빨리 와라보다는. 우리가 밥 먹어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더 뭡니까 높이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높임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98쪽으로 넘어가면 한국어의 높임법에 반영된 상대적 거리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반영된다. 하나는 수직적 기준으로서 자기를 기준으로 상대가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반영한다. 니은의 표현은 모두 자기보다 높은 상대에게 사용하는 말이죠. 여기 보면 15 니은을 보면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오세요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귿은 자기가 동등하거나 낮은 상대에게 하는 말이다. 다른 하나가 수평적 기준인데 심리적으로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 15 니은의 경우는 멀다고 느끼면 오십시오, 오세요, 가까우면. 그러니까 오십시오가 좀 더 멀다고 느끼는 거죠. 오십시오가. 오세요는 좀 더 가깝다고 느끼는 거죠. 디귿에서는 와라보다 와라는 표현이 더 친근하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화형론을 잘 연구해라. 자, 299쪽의 요약은 읽어보시고요. 300쪽도 마찬가지고 301쪽에 보면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상황적 의미와 관련이 없는 담화 상황 요소는 그랬죠. 화자와 청자, 대상, 언어체계, 통사구조. 이 통사구조는 이거는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문법적 구조죠. 그러니까 이 상황적 의미하고는 관련이 뭡니까? 없겠죠. 이 상황적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이 상황적 의미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 다음에 그것의 대상,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제 언어 체계적으로 말하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요. 화형론과 실용주의의 비교 분석으로 옳은 것은 화형론은 실제 상황의 언어 사용을 강조한다. 이거는 그 화형론과 실용론의 비교를 이야기를 했는데 285쪽에 나와 있어요. 285쪽이라고 써보세요. 그래서 모두 관념적 사고보다 적용 가능성을 강조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실용주의만 해당해요. 적용 가능성이니까. 1번에다 실용주의라고 써놓으세요. 그다음에 언어학적 연구 이거는 뭐예요? 언어학적 연구니까 이건 화용론에만 해당하죠. 3번. 그다음에 실용주의는 실용적 측면을 강조하나 화용론은 아니다. 실용적 강조는 실용주의와 화용론 둘 다 해당해요. 여기 지금 실용적 측면을 강조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실용주의만 한 게 아니라 실용주의와 화용론이 다 된다는 거죠. 4번은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실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 자, 3번 302쪽 보세요. 30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다음 문장의 담화적 기능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아닌 것은 국어문법은 1910년에 발간되었다라고 그랬죠. 국어문법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책 이름이죠. 1910년에 국어문법이 발간되었다는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289쪽을 펴보세요. 28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페이지 289쪽입니다. 거기 보면 한국어의 문법을 가리킨다. 국어 문법은 라고 했는데 밑에 보세요. 제시된 문장은 시대적 배경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시경 선생이 일제시대 직전 1910년에 지은 책인 국문법에 대해서는 진술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밑에 2, 3은 필요한 정보죠. 책 이름이고 주시경이고. 그렇죠. 그러나 이런 국어문법에 대한 사전적 풀이로 이 문장에 대한 담화적 기능을 어,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정답 1번이죠. 자, 거기 289쪽에 5번에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죠. 국어 문법은 한국어의 문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라고 거기 기역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역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 문법에 대한 그냥 사전적 뜻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기호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이라고 났는데
자, 기호론과 통사론과 의미론, 그다음에 그 화형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거기 이제 보면 일단 기호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호론, 기호 대상 해석자의 관계에 따라서 그렇죠. 기호 대상 해석자. 이거는 291쪽이라고 써보세요. 291쪽이고 거기 291쪽에 보면 그림 12-2에 기호 대상 해석자가 네모로 쳐져 있죠. 통사론 기호와 기호 사이의 형식적 관계. 자, 이거는 7번에 나오죠. 291쪽에 형식적 관계 맞네요. 의미론 기호와 그것의 적용 대상 사이의 관계. 의미론 7번에 니은에 나와요. 화용론 적용 대상과 해석자 사이의 관계. 이거는 화형론은 기호와 해석자 사이의 관계예요. 거기 291쪽에 7번을 보시면 디귿, 화형론, 기호와 해석자 사이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적용 대상을 밑줄 치시고 기호로 고쳐주세요. 4번이고요. 화형론의 연구 영역 중 맥락 의미. 그것 좀 줄래? 어느 것 말이야, 이것.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과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것. 예를 들어서 누가 연필 볼펜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 좀 줄래 하면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맥락의 의미를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우리 영화 보러 갈까? 나 바빠. 이거는 그냥 화자의 의도적 의미인 싫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 영화 보러 갈 때 나 바빠라는 것은 이것은 295쪽에 나와요. 295쪽에. 거기 11번에 보시면 나오죠. 11번. 무엇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번에 나와 있습니다. 결승에서 누가 이겼어?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결승에서 누가 이겼어? 이거는 296쪽. 296쪽이 14번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문면 의미라고 나왔죠. 새로운 회원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거는 그냥 그 어떤 상대적 거리 표현이죠. 상대적 거리 표현. 그렇죠. 그 297쪽에 나오죠. 297쪽 15번. 297쪽에 15라고 쓰세요. 거기 보면 니은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인데 상대적 거리라고 그랬죠. 좀 더 가까우면 어서 오세요고 조금 더 가깝지 않으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죠. 그것 좀 줄래 할 때 그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과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이거는 296쪽 13번이라고 써놓으세요. 1번은 296쪽에 13번. 그래서 거기 다시 296쪽에 13번 보면 그것 좀 줄래? 라고 하면 어느 것 말이야 이것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13의 대화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어느 것이나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상황을 알아야 돼요. 맥락 속에 놓인 상관관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이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복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